이번 주 시사토크 알고리즘 주요 토론 내용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사 내용과 방향 짚어보고 대선에 끼칠 파급 효과 전망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직행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 경선 마지막 주 결과를 예측합니다. 국민의힘의 후보는 4명으로 압축됐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집중되는 검증의 공세까지 토론하겠습니다. 정치천재 정봉주 전 의원, 자유여전사 이현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수사가 모든 이슈를 좀 잡아먹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개의 축인데,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쪽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제일 먼저 구속 수사를 지금 받고 있고요. 실무자들도 속속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한 축이 이제 화천대유 쪽인데 이성문 전 대표, 또 김만배 대주주 녹취록을 제출한 이 정영학 회계사 쪽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현재까지 수사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부터 좀 짚어볼까요? 봉 도사님부터. 예. 일단 전체적으로 수사의 방향을 좀 봐야 되는데, 김만배 대표가 비자금 조성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미 4월에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을 했으니 내사하라라고 하는 권유가 있었고요.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예. 그럼 안 한 거죠. 그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이건 증거인멸의 위험, 도주의 위험은 없습니다. 이미 다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럼 전격적으로 구속 수사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 두 번째 뭐가 나왔냐면 그 50억인데 처음에는 퇴직금으로 줬다. 그다음에는 무슨 산재 위로금으로 줬다. 그러다가 곽상도 의원이 탈당하고 의원직 사퇴하고 흐지부지 돼요. 그러면 아들 소환 조사함과 동시에 이것은 아버지 곽상도로 보고 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이 두 축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를 하고 있지 않다가 그럼 검찰은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으면 거기를 먼저 쳐야 되는데 그거는 갖고 유야무야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유동규란 사람을 전격적으로 소환하면서 바로 구속 수사를 했거든요. 우선순위가 조금 잘못됐다. 방향이 잘못 잡힌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검찰이 수상한 의도가 여기서 보였다. 예. 라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 부분에 좀 의문점을 갖고 계시고. 예. 그 부분 저도 좀 사실은 이상하긴 해요. 왜냐하면 한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별안간 이 수사를 막 열심히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수사는 지금 유동규 쪽에 집중돼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유동규는 그 위로 이제 올라가면 정진상으로 연결이 되고 정진상에서 또 더 올라가면 이제 이재명 지사 쪽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들이 어떠한 틀을 어떻게 짜고 또 그다음에 이 수익 구조를 어떻게 논의를 했는가. 정영학 회계사가 최근에 이런 것들이 이제 불거지면서 녹취록을 19건을 제공을 했는데 이 녹취록 안의 내용들이 이제 유동규 쪽으로 좀 집중이 돼 있는 것 같고 검찰이 확보한 대장동 핵심 인물들의 녹취록에서 김만배 씨의 금품 로비 정황이 담긴 내용이 추가로 알려졌습니다.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수십억 원을 전달했고 또 실타는 350억 원이다. 이렇게 언급했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오는 11일 김만배 씨를 소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 파일을 줘요. 예. 그리고 그거는 이제 최근에 충돌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회계 업무가 투명하게 되지 않고 있다고 정영학 회계사는 봤고 그래서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의논을 해봤더니 이 상황을 다 녹음을 해라. 안 그러면 너가 다친다. 이제 이런 등등의 얘기가 있었다고 이제 보도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정영학 회계사와 김호수 검찰총장과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예. 써머리가 좀 돼 있더라고요. 예. 그 유동규 이제 그 변호사 팀에. 예. 그런 이제 저는 그들한테 이제 좀 전해 들었는데, 야 이게 유동규의 뇌물과 유동규의 배임을 문제 삼으면서 실질적으로는 겨냥하는 목표로 보면 이재명을 겨냥하고 있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수사가 일단 민주당 특히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이 수사가 순수해 보이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만배 TV 그림 보셔서 아시겠지만 참고인으로 한번 들어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럴 때 얼마나 당당하게 들어갑니까? 유 전 본부장에게 적용한 혐의가 이제
배임과 뇌물 등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예. 일단 뇌물 먼저 얘기를 하게 되면 그 김만배한테 5억 받았고 또 3억은 위례 신도시 사업할 때 정모 씨에게 3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검찰발 흘러나오는 보도를 보게 되면 5억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4억은 수표고 1억이 현금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검찰이 4억을 추적을 못했을까 수표로 돼 있는데 그리고 만약 뇌물을 준다면 수표를 뇌물로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현금으로 주지. 그래서 뇌물도 사실은 배임과 연결이 되면서 그들에게 특혜를 줬을 때 그거에 대한 상응한 대가로 뇌물을 받는 이게 같이 상생 구조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배임은 일단 그 간단하게 얘기하면 3개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4년, 15년 그 이 전체 프로젝트를 설계할 때 남욱 변호사가 자기 후배 변호사를 어디에다 놓냐면 민간사업자 그 선정심사위원회에다가 그 추천해서 놓대는 거거든요. 그다음 정영학 회계사도 자기 후배 회계사를 거기다 심사위원으로 놓대는 거예요. 첫 번째를 설계하는 과정서부터 배임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가 성남의뜰이 선정되도록 구도를 작성한 거 아니냐. 성남의뜰이 선정되도록 특혜를 주고 상대적으로 성남시에게는 불이익을 줬다. 이게 두 번째 배임이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1,830억 성남시에다가 이익을 줬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계획할 때는 3,600억이 수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1,800억은 민간업체로 가져가고 그 반이 되는 1,830억을 확정 수익으로 1,822억 플러스 8억 해갖고 1,830억이거든요. 확정 수익으로 계약을 해요. 그래서 우선주의 개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네가 가져갈 거에 대해서도 1,800. 성남시에 오는 것도 1,800.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 이 민간이 가져갈 1,800억이 부동산가가 뛰고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니까 이게 4천억이 됐네, 5천억이 됐네 하면서 수익이 늘어났는데 왜 초과 수익 부분에 대해서 약정을 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게는 수익을 주고 초과 수익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로 넘어오게 하는 계약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해를 미쳤다. 이게 그 배임 구조거든요. 근데 이 세 개가 유동규 자체도 배임으로 의율하기가 무척 어렵게 되어 있어요. 유 전 본부장에게 이제 배임과 뇌물 등이 적용이 됐고 이것이 이제 실질적 법적인 처리를 받으면 그래서 야권에서 주장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지사까지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 확대돼야 된다. 더 나아가 이제 배임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잖아요. 어떤 의견이세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뭐 김만배라든가 뭐 남욱 변호사라든가 화천대유 쪽에 이 부분 자금의 흐름 부분도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소명이 좀 돼야 됩니다. 이 자금의 흐름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김만배 씨나 이런 분들이 자금의 흐름상으로 이렇게 추적을 했을 때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이재명 쪽의 측근이나 이런 쪽하고 공유를 했다든지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끝까지 좀 이렇게 수사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지금 보면 수익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상 배임이라는 것은 내가 성남도시공사의 본부장 혹은 거기에 사장 권한 대행으로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결정하는 그 위치에 있으면서 그런데 내가 뻔히 봤을 때 분명히 내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남도시공사한테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화천대유나 천화동인 쪽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결정을 알면서도 그냥 했다. 그 이익 중에 아주 일부라도 그것이 뭐 김만배를 통해서 유동규한테로 왔다. 그러면 이것은 100% 업무상 배임이죠. 동기가 입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두 개로 좀 나눠봐야 되는 게 당연히 뇌물도 있는 거고요.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내가 그 얘기를 접근을 해볼게요. 유동규가 배임죄로 혐의가 있다. 배임의 혐의가 없다. 이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배임의 혐의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얘기는 끝나는 거고 배임의 혐의가 있다 손쳤을 때 있다 손쳤을 때 그럼 두 번째로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면 그러면 유동규가 배임이면 이재명 시장이 배임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결을 시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 국민의힘은 이런 걸 기대하는 거거든요. 유동규가 배임이니까 구속될 상황이 되니까 이건 나는 이재명 지사가 지시한 겁니다. 이건 증언이에요. 증언을 갖고 그 이재명 지사의 배임을 의율할 수는 없거든요. 야 나는
국민의힘에서 뭔가 작전을 좀 잘못 쓰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서류라든가 뭐 예. 최근 녹취록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 이제 이게요. 이제 녹취록도 별로 그 큰 증거가 안 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이재명 지사가 그 당시에 성남 시장이었거든요. 굉장히 이제 큰 틀에서는 중요한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화천대유는 이렇게 돈을 벌고 천화동에는 이렇게 돈을 나눠 가고 그다음 도공에서는 이렇게 돈을 수익을 가져가고 이런 부분들을 큰 틀에서는 보고를 받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성남시장으로서 알면서도 같이 가만히 있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이것이 어차피 이렇게 됐을 때 화천대유나 이런 쪽에서 돈을 벌었을 때 이런 것들이 자기 측근들한테 이익이 공유된다. 이런 것까지 만약에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100%고요. 성남시장 입장에서는 야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왜 이거를 갖다가 그냥 놔두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알면서도 큰 틀에서 그냥 이렇게 묵인하고 지나갔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포괄적 경제 공동체로 의율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사전에 이제 알았다는 거는 사실 뭐 증거가 없는 거고요. 사후에 확인을 해서 이것이 잘못됐는데 그냥 내버려 뒀다라는 부분이 인정되더라도 이재명 지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그 주장이신 그래서 거죠? 그게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애매한 부분인데요. 만약에 이게 사실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경제적 판단, 경영 판단의 영역이 있고요. 배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경영 판단의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배임의 영역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애매한 부분이면 사실은 배임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네. 이것은 너무 과도하다. 그런데 그게 그냥 시장한테까지 넘어갔다.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그 지금 이현주 의원이 얘기한 거는 일상적인 얘기에서는 맞는 얘기예요. 예. 근데 이 법적 용어는 지금 이제 정확하게 지적한 게 경영적 판단으로 볼 것이냐, 배임으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게 사실 이 경계선이 정말 애매모호하거든요. 네네. 이게 지금 그 첩첩산중에 사실은 갈 길이 멀어요. 네네. 그러니까 단계가 있는 거죠. 아까 1번, 2번, 3번 이렇게 제가 배임의 축을 세 가지로 분류되어 했는데 이게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할 때 낸 내용이에요. 세 가지로 배임을 네네. 나눈 게. 자, 첫 번째 건 아예 말도 안 되는 거고 네. 두 번째 거 성남의뜰에 주도록 고의적으로 구도를 작성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회계사들한테요. 다시 시뮬레이션 돌려갖고 하나 컨소시엄 들어왔고 산업은행 컨소시엄 들어왔고 메리츠 증권 컨소시엄 들어왔는데 지금 다시 해도 무조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가 된 다음에 성남의뜰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항도 일단 배임으로 구조를 짜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에 그때 당시에 이 성남 1,800억 화천대유와 이 컨소시엄 1,800억 요렇게 짜놓은데 무언가 성남시에 피해를 주려고 했던 고의적 범위가 있었냐를 봐야 되는 건데 네네. 그때 통상적으로 정책 결정하려면요 용역을 주잖아요. 야 이거 사업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올까? 최소 수익은 그 50%를 잡았을 때 민간이 최소 수익은 800억. 최대 수익이 1,800억 나오는 거예요. 민간이 수익이. 예. 그러니까 너네 1,800억이니까 성남도 1,800억 이렇게 확정 수익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 1,800 수익이 부동산이 튀겨지면서 4천억, 5천억, 1조만 이렇게 가는 구도가 되니까 이재명 지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확정 수익을 해서 성남에 얼마만한 수익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그 구도를 들여다봤을 뿐이지 앞으로 부동산이 뛸 거냐 안 뛸 거냐라고 하는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능력을 나한테 바라면 어떡하니? 울부짖듯이 하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 1,800억이다라고 하는 용역이 나왔는데 성남에 야 이거 1,800억인데 사실은 이 민간 컨소시엄이 한 1조는 가져갈 거야. 그런데 유동규가 그걸 알면서 그래 니네 1조 가져가. 우리 성남에 그냥 1,800억 가져간다는 너희의 거짓을 믿고 성남에는 1,800억만 주도록 할게. 이럴 때 배임이 되는 거예요. 저쪽에서 이제 화천대유 쪽에서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 때 예. 이제 수익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제 파트너가 계약을 할 때요. 저쪽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지? 라는 옵션에 대해서 당연히 경우의 수에 대한 이 옵션들을 체크를 다 한단 말이에요. 성남도공이 그냥 이거를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실하다. 근데 라고 성남도공 저는 생각이 내부에서 담당자는 이 초과 수익 환수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해요. 예. 만들었는데 그게 있을 거예요. 예, 만들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주장도 그런 게 하는데 있을 거라는 아니 근데 그 주장도 하는데 그게 이제 언론에 나온 내용이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게 왜 확정 수익을 갖는지 역사가 있거든요. 예. 위례 신도시 할 때 막 장밋빛 그림을 그려. 위례 신도시는 누구하고 했냐면 송파구와 하남시와 성남시가 같이 했어요. 예. 그때 이 사업한 시행사가 1,500억을 번다, 2,000억을 번다 그러니까 이 세 개 자치단체장들이 장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근데 그때 성남시는 180억 투자해서 250억밖에 못 가져왔대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시행사들은 처음에 부풀리게 했다가 예. 막상 그냥 나오는 수익 배분 구조로 하게 되면 마지막에 경비가 많이 들어가서 이러저런 핑계를 대면서 수익 부분을 확 줄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초과 수익 환수제를 받아들였을 경우에 약정한 수익을 받을 수 없다라는 뭐 그런 부분도 게 있었다. 있었다. 그런 예.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잠깐만요. 예. 그 업자들한테 한번 속은 경험이 있어서 이거 할 때는 확정 수익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그 정책에 대해서 거의 뭐 90% 이상가 다 찬성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확정 수익 옵션을 처음에 걸어요. 그럼 보통 그 이상의 경우의 수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하지라는 옵션을 또 겁니다, 보통은. 근데 그거를 검토를 안 했을 리가 없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검토를 했을 것이고 그 논의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논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의 부실함인지 아니면 논의를 했는데 알면서 배임을 한 예, 것인지 요거 이제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거는 사정을 들여다보고 조사를 다 해야 됩니다. 예, 예. 이재명 지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동규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배임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들은 또 있습니다. 권순일 대법관 얘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누굽니까? 그 강찬우 예. 이분도 사실은 이재명 지사를 변호한 사람이거든요. 보은의 성격이 있느냐, 대가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들을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것이 보은의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결론이 난다면 그것은 또 이 대장동 개발지구의 수익과 이분들한테 지급된 공문료 또는 이분들한테 지급된 여러 가지 간접적으로 흘러 들어간 돈들이 대장동 개발지구의 이 자금하고 이제 대장동 개발지구 자금이 일종의 저수지의 역할을 한 게 되는 거거든요. 이현주 의원은 이제 한 곳을 이재명 지사에게 보은성이 있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딱 찍었잖아요. 근데 그거 수사해야 돼요. 네네. 당연히 해야 수사해야 되는 되는데 거죠. 그것만 수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아까 처음에 모두 얘기했듯이 김만배 자금 흐름에 대해서 왜 눈을 감고 입을 닫고 움직이지 않고 있었냐, 동작 그만을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그 또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의원이 예. 50억 약속 클럽에 대한 명단 6명을 공개했잖아요. 네, 다음 질문이 그 질문입니다. 예, 박수영 의원이 했는데 이분들 6명이 대부분 법조인들이에요. 예? 네. 야, 근데 이런 얘기는 지금 무궁무진하게 터지는데 검찰은 이쪽에 한 발도 안 나가고 있는 거야. 전체적으로 수사가 하는 방향이 의혹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 자금의 원천으로 이제 그 성격을 볼 수 네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저수지에서 한 3개의 어떤 가지치기가 나온다 이렇게 보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일종의 이제 정치적 뒷배로서의 성격. 어떠한 불법 자금이나 자금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예. 그리고 여기에 그러면 배임이라든가 혹은 뇌물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것이 그러면 이재명 지사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있고 이재명 지사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재명 지사하고 관계된 그 사법적
사건 이런 것들에 연관돼 있는 변호사들 또는 검사들 이들에 대해서 주어진 어떤 지출된 그런 고문료 또는 뭐 어떤 이 대장동 개발에서 벌어들인 돈들이 어떻게 흘러 들어갔느냐 하는 그게 두 번째 가지치기죠. 이 SK나 이쪽의 재벌들하고 그러면 여기에 고문이라든가 이쪽에 그 고문료가 지급됐거나 혹은 여기에서 이 보훈의 성격을 가지고 돈이 지급된 그 고위 법관이나 검사들은 또 이런 재벌들하고 수사 관계에서 어떤 관계들이 있었길래 이런 것들이 있었냐. 그럼 뒷배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어떤 판결에 대한 영향이나 보훈 성격으로 이것을 규정하려면 중간에 나오는 분들이 근데 이제 국민의힘 쪽 의원분들도 나오고 야권 인사들이 좀 나오잖아요. 아니 뭐 그것도 예. 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이 법조인들도요. 예. 그분에 대한 법조인들 얘기를 한번 아니 들어봐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이게 잠깐만요. 이 의원님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아니 이게 뭐냐면 잠깐만요. 요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게 추정의 틀이 너무 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얘기를 묵살하고자 그런 게 아니고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나는 검찰이 이미 방향을 고의든 아니면 실수든 방향을 다 상실했다고 보는데요. 55 클럽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문제 제기하는 게 검찰이 수사의 의지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아니 이분들이 법조계에서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인데 물증을 잡고 코앞에 들이대도 그걸 부정할 사람들인데 물증은 다 이미 날라갔어요. 그리고 김만배가 입 딱 닫아버리면 이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 야 이거 실질적으로 화천대유의 실소유자는 이재명일 것이다라고 하면서 국힘에서 어떻게 프레임을 짰냐면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했거든요. 네. 이재명 저수지라고 하거나 혹은 이재명에게 뇌물로 흘러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돈의 이동과 김만배로부터 이재명으로 왔거나 이재명 패밀리로 원 증거를 잡아야 되는데 이게 뭐 언론에서 쑤시고 검찰에서 봐고 경찰에서 봐도 그런 흔적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뇌물이나 구체적인 물증을 잡지 못하니까 유동규라고 하는 본부장을 배임으로 걸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도대체 이재명한테 돈이 왔냐? 이거는 일단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예. 국힘이 완전히 번지수를 잘못 잡은 아니 거라는 생각을 거야. 해보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이재명 지사가 예. 자기 선거법 사건을 할 때 변호인단이 호화 변호인단이 있었는데 그 정도 변호면 엄청난 변호비가 들어야 되는 거죠. 그들의 무슨 말씀하는지 패밀리가 알겠는데. 이렇게 결정권을 가지고 틀을 짠 이 사업에서 이분들을 갖다가 고문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고문료를 거액을 지불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상식적으로 보훈 성격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현주 의원이 얘기하는 게 이른바 이제 제3자 뇌물죄로 의율할 수 있지 않겠냐 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재명 지사가 야 나 재판 이거 좀 변호사 좀 봐줘 변호사 비용 못 주니 내가 김만배를 통해서 당신들에게 이 혜택을 그 돈을 주도록 할게. 그러면 몇 가지 과정이 검증이 돼야 되냐면 일단 이재명 지사와 김만배 이 그 사장 대표가 공동 지갑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먼저 검증이 돼야 돼요. 공동 지갑을 관리하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박근혜하고 최순실 씨 사건 때 공동 지갑이라고 하는 걸 검증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지금 보기에는 정치 공세로는 조금 먹어갔는데 계속 이 부분 갖고 지금 국민의힘의 전략으로 보면 이재명 지사가 연루되어 있다라고 하는 정치 공세도 한계에 봉착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안타까워 나를 차라리 스카우트해가 그냥. 그리고 유동규하고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도 국힘 쪽에서 그 팩트 체크와 팩트 확인을 안 했는데 이 양반이 경기도 그 관광공사 사장으로 있으면서 영화 제작하자 그래요. 그래갖고 시에다가 388억인가 이렇게 예산을 뒀습니다. 근데 그거 뻔하잖아요.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경질된 사람이에요. 저기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고 위험한 인물이기 때문에 아웃시켰고 지금 완전히 관계가 끊어진 거거든요. 그럼 그거 할 때 야 예를 들어 그 유동규한테 너 저기다 저수지 만들어 놓고 돈 이렇게 해놓고
그럼 유동규를 어떻게 해고를 시키겠습니까? 자, 대장동 의혹이 이재명 게이트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는 이제 지난 3일이죠. 민주당 경선 2차 슈퍼위크에서도 과반으로 압승해서 본선 직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대장동 수사가 이제 속도를 낸 게 오히려 지지층을 좀 결집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장동 그 문제를 제기한 것은요. 민주당 권리당원과 민주당 지지층에는 전혀 영향이 없었어요. 그 이후에 사건이 터지고 광주 전남에서 이제 0.1% 지잖아요. 네네. 근데 전북에서 또 7대3으로 그 월등하게 이겨요. 대세가 형성된 이후니까. 예. 대장동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에겐 영향이 없구나. 오히려 문제는요. 지금 이낙연 캠프 쪽에서 경선 불복이 아니라 경선 불인정 분위기가 퍼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낙연 후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그 부인이 충고했다 그러면서 멀리 길게 보고 가라. 이런 얘기들을 흘려요, 그쪽에서.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아, 지금 설명하려고 그러지 않고 예. 참질 못하고 또 톡 질문을 하시네. 뭐냐면 경선 불인정. 초창기서부터 후보는 이재명으로 된다. 그런데 본선 레이스 하다 보면 후보가 바뀐다. 그럴 때 예비 후보로 남아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경선이 끝나고 나면 후보가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렇게 되거든요, 구도가. 경쟁했던 후보는 손을 들어주고 경선 인정을 하면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가요. 예. 근데 이번에 그렇게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이게 더 문제라고 봐요. 경선이 이미 끝났고 이후에 그 이낙연 캠프의 대응이 저는 심상치 않다고 보는 거예요. 심상치 않다고 보는 게 안타깝지만 그분들이 그 오판으로 인해서 정치 운명을 건 도박을 할 가능성, 위험성이 있어요. 진보진의 그 입장에서는 정도인가요? 봉합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봉식이 때문에 이제 봉합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이렇게 하겠죠. 일정하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사람들 버릴 사람들은 버리고 대부분 안고 가야 되는데 끝까지 투항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후보는 교체된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지지자들의 그 영린을 건드는 거예요. 예. 뭐냐면 2002년도에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되기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김영삼 대통령 찾아갖고 뭐 시계 보여주고 그러면서 폭락을 해갖고 10% 초반까지 예, 예. 갔거든요. 그때 후단 협의라고 하면서 후보 단일화 하자고 하면서 후보를 교체하려고 그랬었던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몽이 있어요. 우리 진영이 완전 반쪽난 악몽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무척 소수화된다.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정치 생명 끝나는 거죠. 지금 현역 의원들이 몇 명 있거든요. 네. 뭐 몇 명이 아니라 꽤 있으시잖아요. 아니 근데 그쪽은. 그 끝까지 끝까지. 결사항전. 근데 그거에 대한 그 경계로 이제 삶은 그 생선 얘기를 하신 거고요. 예. 예. 삶 생선이 한 삶을 멸치 갑자기 커졌어요, 멸치가. 생선이죠. 멸치는. 뭐 이제 종교 선언을 해주셨지만 마지막 주 경선 사실 이게 좀 하이라이트가 돼야 되는데.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예. 예. 예상을 좀 해주시죠. 그리고 10월 11일 날 이제 다 끝나는 거죠. 네. 근데 지금보다 차이가 좀 더 벌어질 거라고 벌어질 봅니다. 거다. 예. 지금 이후에 이제 그 이번 대선 경선에서의 그 관전 포인트 몇 가지를 좀 짚을 필요가 있는데요. 예. 10월 10일 날 끝나고 난 다음에 이낙연 지지했던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흘러갔냐라고 하는 게 보는 게 첫 번째 관전 포인트예요. 이재명 지지는 총합 몇으로 갈 것이고 이낙연 뭡니까 저기 홍준표에게도 일부 갈 것이고 네네. 윤석열도 갈 건데 이 지지가 어떻게 분산되느냐. 분산됐냐라고 하는 걸 보는 게 첫 번째 관전 포인트. 그다음에 10월 18일, 10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 때 대회전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야당의 전면적인 공세가 됐을 때 백마 타고 온 기사가 돼갖고 단기 필마로 싸워서 관훈장을 휘두르면서 다 제압을 할 거냐, 아니면 거기서 의혹을 더 키울 것이냐라고 하는 게 두 번째 관전 포인트.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이재명 지사는 그러면 20날 지나자 그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경기도지사 사퇴를 할 거거든요. 예. 사퇴하고 난 다음에 즉각적으로 송영길 당대표가 선거대책위원 선대본을 바로 꾸릴 거냐, 아니면 한 10일이나 보름 정도 여유를 둘 거냐. 이재명 지사는 바로 꾸리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요때 손대본이 뜰 때까지 조금 주춤하는 이 지지율 국면, 요 국면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거냐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관전 포인트는 그 세 개로 정해지고. 자, 국민의힘은 6차 TV 토론회를 마무리하고 이제 8명에서 4명으로 후보가 압축됐습니다. 2차 컷오프 경선 결과 원희룡 후보, 유승민 후보,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 이상 4분이 본 경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순위는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원희룡 지사까지 합류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상을 어느 정도는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원 지사가 이렇게 뭐 두드러지진 않았지만 대선을 좀 몇 번 나왔잖아요. 상대적으로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의 지지 기반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선거가 올해 이제 진행되면 될수록 1, 2, 3위로 1, 2등으로 막 몰리고 어떤 고정표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이 지지가 소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원지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죠. 원희룡은 결국 올라왔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기대했던 것보다도 좀 허슬 플레이를 많이 했죠. 각광을 받거나 혹은 지지를 하는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기대에 비해서 훨씬 못 미쳤었죠. 그리고 지금 간신히 턱걸이 했는데 별로 대세나 판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결국 2강 싸움으로 되면서 이제 거기서 감초 역할을 하는 유승민이 얼마큼 치고 올라올 것이냐라고 하는 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처럼 지지율이 흔들리진 않아요. 어느 정도 빠진 이후에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여러 가지 실수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유지가 되는 어떤 그런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제는 4명의 경쟁력이 누가 있냐라고 하면서 홍준표가 대안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싸움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지지율의 변동이 오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럼 그중에서 가장 먼저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굳이 빠져나갈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럼 이제 홍준표냐 윤석열이냐 하게 되면 윤석열이 실수했던 부분들, 홍준표가 정책적으로 유연하게 이해 가능하게 던졌던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경쟁력이 도드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서야 비로소 야권은 스타트 라인에 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양당에서 서로가 이런 어떤 그 효과가 있어요. 윤석열 후보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이재명 후보가 지금 계속 1등을 하고 있으니까 윤석열 후보가 처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후보를 바꾸고 이게 혼란이 일어나는 사이에 이재명 후보한테 지거나 혹시 우리가 떨어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1등하는 후보를 받쳐주자 이런 게 있는 거죠. 지지자 결집 효과인데. 네, 그 거꾸로 똑같아요. 제가 보기엔 민주당 쪽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마음에 좀 안 들어요. 뭐 대장동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고 좀 도덕적으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나고 해도 이쪽에 비해서 국민의힘에 비해서 어쨌든 정권을 재창출해야 된다라는 그 의지 때문에 하여튼 이재명 후보를 밀자, 끝까지 지키자 이런 게 있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간 쌓인 정치 독소를 빼기 위해서 디톡스 주스 준비했습니다. 건 비싼 거고. 이번 주 시사토크 알고리즘도 잘 보셨습니까? 화면 왼쪽을 눌러서 돌아저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알고리즘과 함께 돌발 영상, 뉴스가 있는 저녁 등 YTN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